권한 행사라 하더라도 이때에는 형법 제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 폭동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원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의 공고, 국회 봉쇄행위, 국회의원 및 정치인 등 체포조 편성 및 운영, 중앙선관위 등 점거, 서버 반출 및 직원 등 체포 시도 등은 모두 다 합쳐서 그 자체로 폭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이러한 폭동행위는 대한민국 전역, 그렇지 않더라도 국회와 선관위 등이 위치한 서울과 수도권 등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형법은 내란죄가 위헌범임에도 상당히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높은 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가 대부분 어떤 결과, 예를 들면 살인 등의 어떤 결과를 낳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만 그와 같은 규정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특이하게도 어떠한 위험을 일으킨 행위 자체만으로도 높은 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은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였다는 데서 비난의 여지가 큽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사정 이외에도 이 사건 재판부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정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군과 경찰의 활동으로 인해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지금 정치적으로 양분돼서 극간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용현을 징역 30년에 처합니다. 네, 지금 재판 선고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내용을 함께 보셨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그 다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30년, 징역 30년이 선고됐는데요. 한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한 유무죄 판단의 논리, 어떻게 봐야 합니까? 예, 일단 기본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정의 1, 2인자로서 내란에 있어서 우두머리 그리고 중요 임무 종사자로 평가되는데요. 네. 여기서 사실은 법적인 논리를 지기현 재판부에서는 세 가지로 크게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집합범이다, 두 번째는 위헌범이다, 세 번째는 폭동의 정도, 이 세 가지를 나눠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집합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수의 공동된 행위를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범인데요. 이 경우에는 사실은 일부 실행을 하더라도 전부 책임을 지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단전단수를 하고 다른 한 명은 예를 들어서 국회에 가서 체포를 하고 또 다른 한 명은 선관위 가서 체포를 했더라고 하더라도 이 사실에 대해서 국헌문란의 목적을 알면서 이런 폭동행위를 했으면 다 같이 처벌을 받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위헌범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은 결과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엔 책임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행위 자체만으로도 위험한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헌범으로 처벌이 결과 발생 안 했다 하더라도 처벌이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폭행의 정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형법은 폭행의 정도에 대해서 폭행죄 협회,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 그리고 상해죄에 있어서의 폭행, 그리고 내란 폭동에 있어서의 폭행을 과정을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내란죄 폭동 같은 경우에는 광의 폭행으로 최강위로 어떻게 보면 한 지역의 평온을 해야 되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 재판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폭행을 통해서 체포를 하는 것만으로도 준비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도 국회 군대가 들어가는 헬기라든지 아니면 체포 과정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폭동이 인정된다. 한 지역의 평온을 해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이 나왔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징역 30년이 나왔는데 지금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아까 윤곽근 변호사의 말을 들었을 때는 이게 구체적으로 2심을 가려고 하는 건지 항소를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죠? 일단 지금 윤갑근 변호사가 간략하게 브리핑한 것이고요. 아직 그 윤 전 대통령과 어떤 접견이라든지 그런 건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이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과 또 전 대통령과 상의를 해보고 또 변호인단과도 논의를 해보겠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아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 이 정도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심 선고가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더 이상 사법 절차에 응하지 않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따라서 그 윤석열 전 대통령도 사법 절차를 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항의의 의미로 어떤 항소 절차에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지금 뭐 오늘 선고된 피고인들 보면은 대부분 다 유죄가 인정이 됐는데 무죄 선고가 지금 2명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지금 김용군 전 정보사령부 대령과 네. 그리고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인데요. 앞서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것처럼 어떤 내란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폭동의 존재 그리고 국헌문란의 목적 두 개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폭동에만 가담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 내란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김용군 대령과 그 윤승현 전 수사기획조정관의 경우에는 이 내란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무죄가 둘 다 선고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래도 지금 어쨌거나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특검의 구형량보다는 줄었고 지금 같이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30년 선고를 받았는데 재판부가 밝힌 양형 사유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죠, 한 변호사님. 예, 재판부에서 밝혀준 양형 사유는 일반적으로 먼저 내란죄에 대해서 결과 발생 않더라도 위험을 일으킬 행위 자체라면 기수, 그리고 헌법 질서를 위반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그리고 군경의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훼손한 점, 그리고 비상계엄의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다수 공직자가 겪는 고통, 특히 상관의 지시만으로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군인이 겪어야 될 고통 같은 걸 얘기했고요. 특히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가중 사유도 있지만 감형 사유로서 물리적으로 자제를 했다는 부분, 그리고 초범이라는 부분, 그리고 고령인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특히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군 봉지 기간이 길다는 점, 이런 점을 이유로 해서 검찰이 구형한 사형 무기보다는 조금 더 경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30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허 변호사님, 지금 일단 이 직원 재판부가 설명을 할 때 이제 앞서 순차적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수사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됐었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판단하는 범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1심 재판부기는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어디까지 포함하는 것인가 이 부분은 상당히 논쟁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재판부에서 명시적으로 판단을 하거나 대법원의 어떤 판례가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지금 물론 아직까지 1심 재판부들의 판단이긴 합니다만 이번 비상계엄 내란죄 여부 관련 사건들에서 모두 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공소 제기 여부만을 가지고 불소추 특권의 적용 범위가 적용된다라고 봐야 될 것이지 수사까지 중단하거나 하지 않거나 면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시를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사라고 하는 것은 적시에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 하고 만약에 시간을 지체했다가는 증거 자체가 사라지거나 관련한 증언들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 견해의 대립이 학계에서 있어 왔지만 재판부에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 자체는 적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불소추 특권 범위 안에 수사 진행까지는 포함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설시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줄어들고 이 부분은 향후에 있을, 물론 관련한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관련한 사건이 만약에 벌어진다고 하면 이제는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백 기자. 자, 그래서 재판부는 검찰이 내란죄에 관련돼서 수사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을 내놨죠. 이 부분은 아주 짧게 내놨었는데요. 과거 대법원 판례를 들면서 관련 범죄를 통해서 이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 이 부분을 설명을 했고요. 네. 다만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부분은 조문이 서로 다르다. 이 부분을 들면서 역시 결론적으로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 이 점을 같이 인정을 했습니다. 네. 자, 지금 재판부는 어떻게 봤습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가지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뭐 내용을 협의했다라고 그러는데 재판부가 판단한 범행의 경위 어떤 거였는지 설명해 주시죠. 일단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거 다수당인 야당이 정부의 주요 관료 탄핵 그리고 예산 삭감 등으로 정부 기능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또 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를 해서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 부분을 고치겠다 이런 부분을 주요 동기로 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다만 재판부가 판단한 내란죄 판단의 성부와는 조금 달랐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군대를 국회로 보낸 것이 맞다. 이 부분이 국회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려고 한 것이다. 이 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내란죄가 유죄로 인정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한 변호사님, 지금 백 기자 얘기가 군대를 국회로 보낸 것이 맞다. 이런 부분을 재판부가 매우 심각하게 봤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의 구조를 보면은 사실 통치 구조랑 기본권 구조로 나눠져 있는데요. 네. 이 통치 구조의 가장 핵심은 사실은 우리가 자유임을 해서 선출직 공무원을 뽑는 대신에 사실은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균형하고 견제하면서 삼권이 분립되도록 하는 그 구조를 짜는데 그 통치 구조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대통령을 뽑았다고 하지만 사법이라든지 아니면 입법에 대해서까지 이 권한을 남용해가지고 헌법기관이라든지 헌법 질서를 몰각하게 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최초에 의도했던 민주주의 그리고 삼권 분립 이런 원칙이 다 몰각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번 판결에서 조금 경종을 울리고 사실은 국회에 침입했다는 거, 국회 해제 의결을 못하게 했다는 부분 자체가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헌법적인 가치, 원리 이거를 크게 훼손된 부분을 이번 재판부에서는 평가한 것 같습니다. 네. 호 변호사님, 이거 궁금합니다. 지금 오늘 재판과 관련돼서 결국은 과거의 판례를 한번 견주어 볼 수밖에 없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 때의 판례, 물론 이제 그때 일어난 일과 지금이 일어난 일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1대1로 뭐 이렇게 딱 맞춰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게 참고할 만한 판례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과거 판례와 지금 재판부의 선고에서 나온 그 의견. 어떤 뭐 차이점이라든지 뭐 같은 점 뭐 이런 거 있었습니까? 사실상 전두환 씨에 대한 선고 자체는 우리나라 헌정사상 유일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선고였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을래야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당시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1심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이 돼서 사형이 구형이 됐고 사형이 선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과 비교할 때는 반드시 이번 관련 사건에서 그 해당 사건과 비교했던 재판부의 판단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검 측에서 주장한 것처럼 그때 당시에 어떤 이 국민적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과 지금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감수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나고 대외적인 국가 신인도 자체도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 상태에서 이것은 아래로부터의 내란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친위 쿠데타였다는 점에서 오히려 질질이 불량하다는 주장을 특검이 했었고 이 부분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인 1심 선고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서 있었습니다. 특히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그렇게 선고가 났었는데요. 이번 직위원 재판부에서 그 부분을 정면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양형 사유에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군경 폭동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정치적 신인도, 국제적인 신인도가 너무나 하락하는 중대한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 들어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 재판부와 특검에서 주장하고 판단한 내용처럼 이것이 위로부터의 내란이고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시대적 배경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이 부분은 내란죄로서 그 죄질 자체가 불량하게 평가될 수 없다라고 보면서도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거든요. 네. 이 부분은 그 죄질 자체의 불량 여부를 판단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형이 폐지된 국가인데다가 사형을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집행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아마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고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여러모로 많은 고심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선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이게 내란 전담 재판부에 올라가서 항소심이 판단이 돼야 될 텐데요. 네. 선고 부분을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지금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서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인데다가 직접적으로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년형이 선고가 됐고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행위도 사실상 자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이유로 징역 23년형이 선고됐는데 두 사람의 혐의가 지금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갔습니다. 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지금 30년이 선고가 됐고 윤 전 대통령은 그보다 죄질이 불량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인데도 지금 무기징역형이 선고가 됐거든요. 이 부분 간극이 상당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내란 전담 재판부가 위헌 소지가 있는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만약에 항소심에서 이 사건들이 한 재판부에 모여서 판단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죄질의 평가를 어떻게 하고 양형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문제거든요. 네. 특히 가장 죄질이 불량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주도적으로 이걸 계획하고 끌어갔다고 여겨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형이 1심에서 선고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만약에 적극적으로 반성한다거나 어떤 항변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상 추가적인 양형 사유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덕수 전 총리가 23년형이고 김용현 전 장관이 사실상 거의 공동정범에 준하는 수준으로 평가됐는데 30년형인 점을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의 형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 부분도 우리가 항소심에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재판부의 1심 선고 결과를 내놓은 이후에 국회에서 지금 의견이 올라오고 있는데 국회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김민혁 기자 나와주세요. 자, 오늘 선고에 대해서 먼저 여당인 민주당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에서는 이번 선고 결과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많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김현정 의원은 내란이 실패한 게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의 감형 사유라고 한다며 내란 실패는 국회와 국민의 힘이 이끌어낸 것이다. 대단히 아쉬운 대목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에 대한 비판적 반응이 이어졌는데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의 동기에 대해 여전히 국회 탓을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내란의 본질을 외면했다며 특검을 향해 즉시 항소하기 바란다고 밝혔고 한준호 의원은 내란 수괴에게 무기징역은 관용이라며 상급심에서 반드시 사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며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공식 입장 나왔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든 이번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메시지의 형식과 내용, 수위에 대한 당내 고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 대표 입장은 내일 오전 일찍 나올 수 있다고 당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메시지에는 중도 외연 확장에 대한 당의 방향성이 담길 것으로 관측됩니다. 당 내에선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메시지가 담겨야 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는데 어제 장 대표는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건 절연보다는 전환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중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개인 차원의 입장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던 김용태 의원은 비상계엄이 남긴 참담한 유산과 결별하고
진정한 국민 보수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전류는 피해갈 수 없는 보수의 길이라며 고통스럽더라도 그 길을 계속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졌는데 이 선고가 내려진 이후에 법원의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영규 기자, 선고 이후 지금 법원 안팎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마무리됐습니다. 재판정 내부에선 별다른 충돌은 다행히 없었는데요. 다만 일부 지지자들은 선고 직후 대통령님 힘내세요, 이게 재판이냐 등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법원 주변에선 긴장감이 흐르며 윤 전 대통령 지지 측과 반대 측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선고 초반 비상계엄 선포 자체만으로 내란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란 대목이 나올 땐 환호와 박수를 보내며 공소 기각을 연호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유죄를 촉구하는 시민들은 재판부의 판단이 낭독될 때마다 작게 박수를 치거나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양측 모두 9,000명가량으로 집회를 신고했으나 실제 현장엔 500명 내외로 예상보다 한산한 편이었습니다.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혹시 모를 비상사태를 대비해 경찰은 기동대 16개 부대를 투입해 차벽을 세우고 양측의 물리적 충돌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반응 어떻습니까? 네, 윤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재판부를 바라보며 좌우로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퇴장할 땐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며 존중의 의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일단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의왕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수감 생활을 이어갈 전망인데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붕괴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반면 특검 측은 의미 있는 판결이었지만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양측 모두 곧 항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이제 항소심 재판부인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네, 오늘로써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맞다. 이런 판단 지금 그럼 결과적으로 세 번째 나온 거네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태의 핵심은 군을 국회 등 헌법기관으로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체포 구금하려 했던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단순히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만으론 내란죄가 성립하긴 어렵지만 이 같은 행위들은 비상계엄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으로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라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호소형 계엄이란 주장에 대해선 동기 혹은 명분과 그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국회 마비 의도가 인정된다며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를 인정하고 각 징역 30년과 1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 경비대장에겐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김영군 전 3군 사령부 헌병대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황형규입니다. 네, 지금 1심 재판부가 오늘 8명에 대해서 쭉 선고를 했는데 한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거 1심이잖아요. 이제 피고인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본인들이 주장할 수도 있는데 이게 2심에서 대법원까지 본인들이 의지가 있다면 계속 갈 것 같은데 이거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통상적으로 1심 같은 경우는 사실 인정이라든지 증인신문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통상 한 1년 정도 예상되면은요. 네. 2심 항소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절차들이 한번 부른 증인을 다시 소환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짧아집니다. 그래서 항소심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1심의 한 절반 정도로 보면 되고요. 대법원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법률심이기 때문에 1, 2심에서 확정된 사실관계,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법률에 대해서 문제 있는지만 따지기 때문에 굉장히 금방 한 2, 3개월
6개월이면 통상적으로 끝나는데 이번 재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법률적 쟁점도 많고 사실 인정에 대해서 다툼도 많았고 이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사실은 통상적인 부분보다는 상당 시간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거로 생각됩니다. 네. 자, 허 변호사님,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양측의 입장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선, 특검 측의 입장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잖아요. 지금 근데 무기징역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무기징역을